정치쇼 3부 자존심이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송영훈 변호사, 김준우 변호사의 차강 두 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아, 자존심 강한에서 자강이구나. 아, 나는 자강론 독립을 할 때 그 자강. 알았어요. 예? 가끔 이렇게 가끔 궁금한 게 생길 때가 있어요. 예, 자강 두 변. 이름 잘 졌어 이거. 예. 이게 사자성어 한자 네 개지 이게 좋아요. 이게 좀 이게 뭔가 멋있어 보이거든요. 예. 자, 요거부터 이 얘기부터 해보죠. 탄핵 심판 매일 물어볼 거예요 이제 매주마다. 네. 오늘은 안 나왔어요. 그죠? 오늘도 평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오늘도 또 물어봅니다. 언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수설은 다음 주 금요일이 다수설인 것 같은데. 네, 다수설이야. 네, 저는 오늘 평의에서 결정할 것 같거든요. 몇 가지 쟁점들을 헌재에서 예.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 거 같이 하자 말자 예.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아직은 21일이 되나요? 예. 그 다음 주 금요일 고기를 좀 데이로 14일부터 21일. 네, 그쪽으로 저는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저희 같은 저 언론사나 네. 이 시사 프로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선고. 네. 예, 섭외도 해야 되고 그렇죠, 저 그렇죠. 특집 편성을 또 해야 되기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 미리 좀 알려주면 안 되나? 예, 언제로 봐요? 저는 한 달 전부터 공개적으로 3월 20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7일 이거 여기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선고일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저는 이미 예측했고 레인지를 넓게 잡으셔가지고. 그래, 넓게 플러스 마이너스 7일인데 뭐가 넓어요? 그 앞뒤로 14일. 2주인데. 2주니까. 자, 그러면 김준우 변호사 21일, 네. 송영 변호사. 일단은 다음 주 후반이 가능성이 없진 않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예. 이걸 같은 날 선고할 거냐, 한덕수 총리를 더 뒤에 선고하기는 어려워요. 만약에 이게 탄핵 심판 결론이 인용일 때는 예. 인용해놓고 나중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 각 하나 기각을 한다. 예. 그럼 어쨌든 대통령 고리 상태에서 예. 대통령 권한 대행을 헌재가 스스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네. 지금은 사고 상태에서 바꾸는 거니까 예. 그나마 좀 부담이 덜하고 국회가 이미 그걸 바꿔가지고 온 거니까. 그죠? 예. 그런데 헌재가 권리를 만들어 놓고 예. 그 다음에 권한 대행을 바꾼다. 아하. 이거는 굉장히 좀 그 문제가 큽니다. 오. 그래서 헌재가 그 순서로는 못 할 거고 예. 그럼 동시에 할 거냐 아니면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먼저 할 거냐 예. 이 문제인데 동시에 하는 것도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엄중한 탄핵 심판 두 건을 둘 다 하루에. 취소된 게 탄핵 소추된 게 처음이니까. 네. 그러면 한덕수 총리 먼저 할 거다. 아마 같은 날 선고하더라도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결정문에 시각이 써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선고 일자가 아니고 그 탄핵 결정문에는 선고 일시가 써 있었어요. 그래서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그게 왜 기억하네요? 11시 21분 모르는 나중에 일이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맞을 거야. 예, 확인 안 해도. 그렇겠지. 예. 네. 그래서 예. 그게 왜냐면은 선고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날 선고하더라도 아마 한덕수 총리를 먼저 선고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저는 원래는 이제 지난주까지 여기 나와서 말씀드린 게 선고 즈음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을 임명해서 헌재를 다시 한번 이거 어떻게 할 거냐를 붙일 거다. 네. 그래서 그 마감을 다음 주 월요일로 봤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요즘 보도된 거 보면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되다 안 되다 8인으로 간다는 쪽으로 지금 조금 가닥이 잡힌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임명돼도 안 돼도. 네, 그래서 마은혁 변수는 좀 사라진 것 같고 예. 어쨌든 송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예. 한덕수 총리 변수만 좀 남아 있는 것 같다. 마은혁 재판관 문제는 이제 방향성은 그렇긴 한데 예. 사회적 논란이 완벽하게 해소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오늘 아침에도 중앙일보 보도에 보면 뭐가 있냐면 8명의 재판관이 있다가 9명째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됐을 때 일반적인 헌법소원 심판이나 위헌법률 심판 등에서 그 9명째 재판관을 빼고 그 달에 선고기일을 진행한 사례가 많다라고 하는 게 통계로 나왔습니다. 예. 다만 이런 것들을 헌재가 공보관을 통해서 뭔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해 주거나 예. 아니면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스스로가 입장을 천명해서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나를 임명하더라도 나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총리 탄핵 심판 같이 사회적 논란이 크고 엄중한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예. 이렇게 해서 뭔가 최상목 대행이 지금 임명하는 데 있어서 예. 어떤 정무적인 고민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도록 좀 지혜를 발휘해 줄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렇고 제 추측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한 득실 각자의 정무적인 득실을 막 생각하는 머리가 그냥 알파고처럼 팍팍팍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막
이게 좋은지 왜냐면 그렇죠. 요런 경우 요거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머리들을 엄청나게 쓰는 것 같습니다. 예. 오죽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부적 고려를 하겠다 이런 말. 너무 제시고 계세요. 네. 근데 그래서 사법적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임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되는 게 양 거대 당도 그렇고 어느 게 본인들한테 유리한지 국민의힘도 그다음에 저 민주당도 어떤 게 과연 유리한 건지에 대해서 마구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예, 라는 생각이죠.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주제를 바꿔서 최근에 이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제일 핫 이슈는 역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에요. 뭐 어떤 내용의 인터뷰를 했는지는 두 분 다 아실 거고 오늘 제가 3번이나 말씀드려도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제 잘 아실 지겨우셔서. 거예요. 네. 네. 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보도 봤죠. 하소연하는 보도. 양심선언, 내란죄 엮는다 뭐 이런 거. 그 보도를 딱 봤을 때 곽종근 전 사령관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진술이 오염됐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그건 아니다 요겁니까? 두 분. 저는 아니라고 봤죠. 자 답부터. 네.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요? 양심 선언을 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대로 얘기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습니다를 택하느냐 둘 중에 뭘 택하느냐의 문제지 예. 위증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게 오염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라 예. 있는 네가 대로 알고 있는 말해. 진실을 털어놓을래 그냥 안고 갈래 요거. 그게 양심 선언의 의미지. 응. 그거 유리하게 해 이렇게 이걸 양심 선언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표현이 됐다는 거는 얼만큼 자기가 진솔하게 얘기할 거냐 말 거냐에 관련해서 뭐 그 주체가 현재로서는 변호인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고교 동기다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예. 추가 보도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오염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송 저는 변호사님. 이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 논란을 보면서 예.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예전 한신공영 대표 한만호 씨라고 한명숙 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서 예. 그 돈을 줬다고 지목된 기업인입니다. 나중에 한명숙 총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불법 정치자금 유죄 판결 확정이 됐죠. 그뭐 수표 2억 전세금 뭐 1억, 이거 1억. 그 한만호 씨가 누구냐면은 검찰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어요. 예. 1심 2차 공판기일에 나와서 예. 나 검찰에 회유당했다. 예. 돈 준 적 없다. 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왜 이게 최종 유죄가 나왔냐. 예. 그 수표 1억 원짜리가 예.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의 전세 자금을 사용된 게 나왔잖아요. 돈을 안 줬으면 거기서 나온 수표가 글로 갈 수가 없잖아요. 뭐 그렇죠. 그래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이 됐고 예. 이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사안이에요. 법정에 나와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내용을 얘기를 하면 원래는 위증의 부담을 안겠다고 선서를 하고 한 증언에 대해서 더 신빙성을 둬야 되지만 원래는 검찰 조서보다는 법정이 그렇죠. 공판 중심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이 되면 그걸 토대로 사실 인정할 수 있다. 예. 그 전원합의체 판례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예. 사실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진술의 동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곽 사령관 본인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처벌을 감경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나 시도 모색을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다는 것이 다른 요소를 통해서 검증이 되고 확인이 되면 그 진술의 신빙성에 있어서는 동기가 문제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요. 곽종근 사령관의 그 진술의 신빙성에 지나치게 문제 삼으면 이게 어떤 것에 복사판이 되냐면 민주당에서 노상 주장하는 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술판 논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미러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사실은 어느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날카로운. 근데 날카로워. 요걸 좀 더 풍성하게 조금만 더 보태면 예. 원래 이제 핵심되는 이 지인과의 통화 12월 5일 통화했다는 게 애들이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내란죄로 엮겠단다. 내란죄로 엮을 수 있는 사람은 검찰입니다. 수사기관이에요. 넓혀봐야 공수처예요. 예. 그럼 민주당이 내란죄로 엮을 수는 없어요. 수사기관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문제도 주체가 누군지는 이제 나중에 뭐 따져보거나 진실은 미궁 속에 있지만 예. 그 내란죄로 뭐 프레임으로 공격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게 위화감을 느끼려면 수사기관이 압박을 해줘야지 민주당이 압박하기에는 그거는 민주당이 그럴 권한이 능력이 없다. 그렇게 그것도 좀 추단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송변이 아까 했던 그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다른 얘기 관련된 얘기기도 하고 저 이화영 씨 재판 그게 사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과 연관이 돼 있는 거니까 이화영 씨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술판 해가지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진술이 오염됐다 허위 진술이다라고 주장하라는데 그거에 대한 국민의 입장이나 검찰 입장에 술판도 없었지만
설사 술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나 객관적 증거와 봤을 때 김성태 회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 주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이런 사람들의 예.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럼, 잠깐만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그 판결문에 보면 그런 내용도 나와요. 2018년 12월에 중국을 가서 북한의 김성혜를 만나잖아요. 예. 그 김성혜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서 듣고 간 얘기를 자기가 합니다. 뭐냐면은 그 지금 미국의 북핵 대사인 스티븐 비건이 중국에 가 있다. 그러니까 예. 김성애를 만나면은 빨리 스티븐 비건을 좀 만나라고 해라. 이런 얘기를 이화영으로부터 그 국정 관계자에게 들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김성애가 웃으면서 사업하시는 분이 정치도 하시냐? 안 그래도 만나고 오는 길이다. 이런 게 판결문에 나옵니다. 예. 이게 김성태 회장이 그렇게 그 대북 송금에 깊이 관여해서 자기가 다 경험하지 않는 일이면 이거 지어서 진술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그러면 똑같이 이건에도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설사 회유와 좀 압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은 다른 관련자들 부하 직원들의 진술 그다음에 객관적인 뭐 문자 메시지 이런 걸 봤을 때 신빙성이 있다 요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제일 그 공격하는 게 끌어내라. 이 얘기잖아요. 근데 네. 지난번에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국정조사할 때 그 김영기 1 공수특전여단 1 특전 대대장 이 사람이랑 질문했는데 대대장이 갑자기 저는 12시 반에 임무를 부여받았다. 첫째, 국회 담을 넘어가라. 그다음에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다. 이게 국회에서 한 증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게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 갑자기 무슨 말을 지어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어쨌든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대세에 지장은 없다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헌재 탄핵 심판을 볼 때 일반 국민들은 그 중계되는 증인 신문만 보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수많은 서증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완화된 전문 법칙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뭐 진술 조서나 이런 것들도 예. 있을 거예요. 근데 곽종근 사령관 헌재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본인이 왜 그렇게 자세하게 진술하는가에 있어서 그 동기를 내가 그 대통령과 통화를 할 때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예하에서 다 들었다. 그래서 내가 뭐 다르게 진술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들은 사람들 진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사람은 어떤 말을 들으면 행동을 하고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자신의 법무참모와 뭐 어떤 부분들을 상의했다. 뭐 전기를 끊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테이저건을 써야 되는지 예. 뭐 상의했다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또 진술 받아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사실 인정하는 거기 예. 때문에 예. 이 곽종근 사령관 한 사람의 진술 동기를 공격한다고 해서 사실 인정 전체가 바뀌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지도부 권영세 비대위원장 검사, 권성동 원내대표 검사. 그런데 법조인 출신들인데 저 증거가 오염됐으니까 검찰이 수사를 재검토, 대통령 구속 취소, 탄핵 심판에도 반영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건 이제 정치인으로서 왜? 발언하시는 거지. 아, 그래요? 네, 법조인으로서의 직업적 소명 의식과 윤리를 가지고 기반한 발언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냥 객관적으로 본인들이 법률가로서 의견을 내심을 얘기하면 본인 주장에 좀 무리가 있다는 거, 어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저 송변은 어떻게 봅니까? 아니, 제가 노상 말씀드리지만 정당은 정치를 하는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정한 국민들의 목소리도 대변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어쨌든 탄핵에 반대하고 예. 또는 이 탄핵 심판까지 이르는 상황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들이 계시고 예. 또 그들 중에 상당수가 국민의힘 지지층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정치인으로서 그런 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예. 언급을 할 수는 있는데 아하.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그걸 적정선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건 좀 선 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적정선입니까? 아직은 적정선을 넘은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여기서 만약에 더 나아가면 예. 헌재 결정문이 나올 때 결론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사실을 어떻게 인정했는지가 나올 건데 예. 그때 가서 되돌릴 수 없게 되지 않도록 아하.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그러니까 그때 결정문 나왔을 때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면 거기서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올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뭐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좀 요 얘기 좀 보죠. 황교안 전 총리가 고발이 됐어요. 이거 뭐 진보당 전국 대학생위원회 위원회 준비위 여기서 고발했는데 한교안 전 총리가 탄핵 소추안이 인용된다면 그 파장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걷잡을 수 없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 내란 선동죄로 고발했던데 이거 내란 선동죄 맞아요?
두 개가 있는데 일단은 그 분석에 가까운 거여서 진의가 무엇이든 간에 표시된 단어는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어서 내란을 선동했다고 이야기하기가 좀 이제 곤란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좀 공교로운 건데 사실은 이제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 선동죄로 이제 징역형을 이제 오래 사셨잖아요. 예. 사실 진보당이 여기가 좀 이제 관계가 그렇지, 있는 건데, 근데 사실 그때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예. 다수 의견이랑 소수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예, 소수 의견은 내란 선동죄도 내란죄에 상응하는 정도로 그 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엄격히 봐야 된다라고 그때 이제 김신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의견은 그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수 의견에 따르자면 내란죄는 표현만 좀 했어도 그냥 처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이제 변호인 통해서 얘기했던 뭐 때려 부수자, 뭐 서천호 의원이 얘기한거나 뭐 재판관 처단하자 이런 거, 요런 것은 내란 선동죄로 포섭이 될 수 있죠. 대법원 다수 의견에 따르면 이석기가 유죄라면 이들이 유죄가 되는 거죠. 근데 황교안 총리는 요 발언만 가지고는 아직은 좀 뭐 알겠어요. 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옥중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대신 읽게 한 구호.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영배, 이미선이 정계선, 이거 그대로 읽는 거예요, 제가.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을 즉각 처단하자. 요거. 그리고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공수처 선관위 헌재를 때려 부수어야 한다. 처부수자. 요거를 또 내란 선동죄로 고발했어요, 시민단체가. 요거는 내란 선동 됩니까? 내란 선동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일단 떠나서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고 예. 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발언 같은 경우는 변호인을 통해서 아무리 전한다고 하더라도요. 예. 저는 우리 언론이 거기다가 스피커를 들이대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천호 의원 발언은요. 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이거는 약간 금을 밟는 성격이 있거든요. 김준호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은 대법원 판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표현 자체에 공격 대상인 국가기관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실현 방법, 계획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다 나올 필요는 없다고 해요. 근데 여기는 지금 헌법재판소, 선관위 이런 구체적인 헌법기관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을 밟는 발언이거든요. 다만 헌재가 그 언어적 표현 행위는 매우 추상적이고 다의적일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을 밟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만 법적인 부분의 평가를 떠나서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적절한 제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요. 네. 징계. 뭐 거기까지는 해석의 영역을 맡기겠습니다. 오. 근데 이제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는 재판관 3명을 처단하자고 했잖아요. 예. 그럼 사실은 이제 9명의 헌법재판관인데 3명을 처단하면 예. 심리만 할 수 있지 선고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내란이라는 게 사실 이제 헌법기관의 권능을 전복하거나 뭐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포함되는 개념이니까 예. 개념적으로 일단 처벌 여부는 떠나서 구성요건에 포섭은 될 수 있는 표현을 한 거죠. 예를 들어 2명만 한 거랑은 또 다르다는 그런 알겠어요. 맥락이 있다. 예. 네. 자, 며칠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인터뷰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내가 대통령 되면 개헌해가지고 헌법재판소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2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본인 대통령 당선, 그다음에 개헌. 이거 2가지인데. 네. 헌재 폐지되면 그러면은 우리는 위헌법률 심판, 헌법재판, 탄핵 심판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하겠다는 얘기겠죠.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최고재판소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국도 대법원? 헌법재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또 특징이 있고 예. 일본에 그래서 헌법을 이제 더 이상 공부하러 유학을 일본의 헌법 유학하러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법리가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니까. 예, 그런 이제 특징이 있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제 그건 있죠. 진짜 이제 민주주의가 뭐냐라고 하는 정의 속에서 왜 국회에서 만든 법을 헌법의 이름으로 현자들이 나타나서 판단하냐. 위헌법률 심판은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을 민주주의를 끝까지 민주주의와 예. 법치주의 균형 속에서 예. 이게 이제 다르게 주장하는 그거는 없앨 수 있다라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거랑 탄핵 심판은 별개예요. 예. 탄핵 심판은 예를 들어 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하원 상원에서 상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탄핵 심판 기능을 어딘가에 남겨둘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그거는 또 다르다. 왜냐 헌재의 기능이 여러 개니까. 그러면 이제 기능들을 쪼개 가지고 다른 기관으로 보낸다. 예를 들면 뭐 위헌법률 심판은 헌법소원 대법원을 보내고 탄핵 심판은 탄핵위원회를 두는 나라도 있는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원래 뭐 우리도 그렇게 예전에 보내고 그런 이렇게. 고민했어. 20화국 때는. 네.
헌법위원회였나? 뭐 그것도 그런 이제 거 있을 얘기하면 거야, 아마. 복잡하니까. 뭐 예. 상하원으로 이제 우리도 국회로 보내든지 그런 식의. 근데 저희가 이 네.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긴 왜냐하면 하죠. 실현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조건들이 동시에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에베레스트산은 2개 넘어야 되긴 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87 체제에서 두 개가 딱 남았어요. 직선제랑 헌재. 아. 근데 87년에 데모하던 사람들 중에서 헌재를 설치하라고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그렇죠. 예. 근데 헌법재판소가 그 후로 보면 예를 들어 뭐 호주제 폐지라든가 뭐 낙태죄, 양심적병하고 우리 삶을 제일 많이 바꿨고 사실은 최근 전까지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신뢰도가 가장 높은 기관입니다. 이걸 없애자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나긴 좀 어려울 거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요거 선관위 특혜 채용이잖아요. 근데요, 송영무로 난 지금 희한한 게 부정 입학하다 걸리면 학교 잘리잖아요. 속된 말로 조국 전 장관, 조국 의원 딸도 조민 씨도 입학 취소된 거잖아요. 부정 입학은 그래요? 부정 채용이잖아요. 그럼 회사 잘려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없다는데 이건?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예. 이게 조금 사안마다 달라요. 예. 일단은 우리 청취자들께서 2021년 12월 9일이라는 날짜를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그 공무원 임용 시험령이 개정이 돼서 부정행위의 당사자가 예. 그 응시자 본인이 아니고 예. 제3자가 그 사람을 위해서 부정행위를 해준 경우에도 예. 그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명문의 규정이 들어온 게 2021년 12월 9일이에요. 예. 그럼 그때 이후로 선관위에 이 채용 비리를 통해서 합격한 사람들 예. 임용 취소 다 가능합니다. 아. 그럼 그 전은 어떻게 되느냐? 예. 무조건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입시는요. 예. 예전부터 이게 대법원 판례가 쌓여 있어요. 아. 그래서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해도 예. 입학 취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죠? 거의 없는 거죠? 예, 30초. 예. 부산에서 예전에 그 순경 공채 시험에 예. 응시하는 응시자의 아버지가 부정 청탁을 한 사례가 있어요. 돈은 안 줬는데 예. 순경 체력 시험에 좀 잘 봐달라 했는데 이게 2심에서는 그 채용 취소된 사람이 승소를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가 있어요. 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개정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예. 혹시 제가 이거 본방 불가 같은데 나중에 불러주시면 알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한번 그러니까 자기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엮였냐 안 엮였냐에 따라서 캐바캐로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위계에 의한 공직방으로 예. 처벌되면 금고 이상이면 공무원직 날라가잖아요. 예, 예. 그냥 캐바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규정이 최근에 만들어진 거구나. 그러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은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